지금 사진 찍는 게 무슨 보이스피싱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열흘, 길게는 한 달 정도 일하고 나면요, 이제 부동산 계약금이야, 너는 뭐 인테리어 공사비야, 이거 사람들이 절세하려고 이제 현금으로 좀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너무 바쁘니까 네가 받아서 우리 회사 직원한테 좀 전달 좀 해줘 라고 이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채기를 지시하게 됩니다. 일상 속 법률을 켜다. ON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법률 ON의 백서준 대표 변호사. 양동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 대표님,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단서나 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유의점,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는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이제 연루가 돼서 조사를 받으러 연락을 받으셨을 때 이제 혼자 조사 받으시게 될 수도 있는데 유의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일을 하다가 뭐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우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첫 번째가 이제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 뭐 두 번째가 부동산이나 뭐 상권 조사형 보이스피싱, 세 번째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검찰 사칭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일개 개인한테 네 계좌에 있는 돈이 뭐 불법 자금 또는 뭐 범죄 수익 이런 거 연루됐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뭔가 잘못을 해서 연락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경찰이지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상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상권조사 또는 뭐 부동산 현황조사, 이 관련 보이스피싱은요, 보통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다 본인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 이력서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어떤 회사인데 뭐 보통 건설사 이런 이름을 팝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어느 지역 아파트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건당 5만원에서 6만원을 줄 거야 라고 하는데요. 이거 다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진 찍는 게 무슨 보이스피싱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열흘, 길게는 한 달 정도 일하고 나면요, 이제 부동산 계약금이야, 너는 뭐 인테리어 공사비야, 이거 사람들이 절세하려고 이제 현금으로 좀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너무 바쁘니까 네가 받아서 우리 회사 직원한테 좀 전달 좀 해줘 라고 이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채기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동안에 뭐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채기를 하게 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유형인데요. 자기가 대출을 못 받아요. 1금융권, 2금융권 어디나 다 대출을 이제 못 받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요즘에 이제 막 자기 핸드폰을 검색을 하면 SNS 광고 이런 게 이제 자기 검색 기록에 기반해서 광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 광고가 자연스럽게 뜹니다. 클릭을 해서 연락을 하면, 지금 저희가 막 조회를 해보니까요, 고객님 대출이 어려우신 상황인 건 맞는데 저희는 대출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고객님 계좌에 실적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그 실적만 쌓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 멘트가 나갑니다. 당장 돈이 급해서 아무데도 다 대출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 실적 어떻게 쌓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고객님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저희 회사 돈으로 고객님 계좌에 돈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인출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이체해 주시면요, 그 돈은 그 고객님 계좌에는 입출금 기록이 쌓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누적이 되면 누적된 액수만큼 그 액수에 비례해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는 구조, 이거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니까요, 이런 광고에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백 대표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그 실제 사례를 보니까 요즘에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막 검찰 그 이메일 보냈으면 진짜 일반인 사람들은 깜빡 속겠더라고요. 심지어 실제로 그 중앙지검이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님의 이름을 사칭을 해서 거기에 서명까지 위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검찰에서 직접 이메일을 보낸 일은 없으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아는 변호사도 속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택배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우체국에서 자기가 이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해서 자기 사무실로 보내달라, 자기 변호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사무실에 보내면 안 되고 직접 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네이버에 이제 우편물 조회 이렇게 치면은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나온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변호사가 입력을 했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였고 거기에 이제 조회를 했는데 사건 번호가 막 뜨더래요. 뭐 무슨 범죄 막 이런 걸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짜였고 사건 번호도 이상한 사건 번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속을 뻔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요즘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백 대표님, 그러면 이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게 될 때 경찰들은 이거 몰랐을 수가 없어, 당연히 알고 가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추궁을 할 텐데 경찰 조사 때 좀 진술이나 이런 걸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란 걸 모르고 가담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경찰도 이 친구 모르고 했지라고 내심으로는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너 이거 알고 가담했지 이렇게 추궁하거든요. 대표적인 멘트가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봐, 괜찮아. 그래도 너 이게 이 일이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 봤어? 아니 못 봤는데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 이게 좀 이상했던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대답이 되면은요, 그게 바로 판결문에서 등장하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켜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어떠한 감언이설로 유도를 하더라도, 어떠한 말로 막 구워 삼더라도 절대 그 경찰의 유도신문에는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두 번을 수거하지 않아요. 적어도 5번, 많게는 20번씩 하는데 20번 수거를 한 경우 20곳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18군데, 19군데 조사를 잘 받아도 한 군데에서 조사를 잘못 받아서 한 군데에서 경찰에 보이스피싱 혐의가 있다라고 송치를 하고 그거를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불송치가 된 것들이 다시 송치로 바뀌고 기소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찰 조사에서는 반드시 정신 차리고 꼭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본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 경우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입니다. 설마 나겠어? 아니면 설마 보이스피싱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면 저희 영상 댓글에 있는 전화 또는 링크로 OM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안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사례로 법률 지식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